옛날 옛적 조선 땅 명천 마을에 윤도경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름 좀 날리던 양반 가문이었지만 부친인 윤상원이 일찍 세상을 뜨고 집안이 기울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과 병든 홀어머니 강씨 부인뿐이었습니다. 윤도경은 헌칠한 키에 빼어난 이목구비를 가졌으나 오랜 가난과 간병으로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옷이라고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해진 도포 하나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강씨 부인의 병환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기침을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밤새 가래 끓는 소리가 방문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도경은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미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읍내 한복판에는 표만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약방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인심이 후하다고는 못하지만 약재만큼은 좋은 것만 들여놓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도경은 처음에는 약값을 꼬박꼬박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책 몇 권을 팔고 어머니의 비녀도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고 팔 것은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외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냥이 두 냥 되고 두 냥이 석냥 되더니 어느새 10냥을 훌쩍 넘겼습니다. 표만갑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양반댁 도련님이니 믿고 외상을 주겠다며 너그럽게 굴더니 슬슬 약봉지를 내밀 때마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경이 여느 때처럼 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표만갑이 약장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라며 자리를 내주던 사람이 꿈쩍도 않고 서 있으니 도경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도경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약을 지어 달라고 청하자 표만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외상값이 이미 보통 사람 1년 품님을 넘었으니 더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오늘 약을 쓰지 않으면 강씨 부인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의 채통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며 사정했지만 표만갑은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표만갑이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수염을 쓰다듬으며 도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내 딸 은실이와 혼인한다면 지금까지 쌓인 빚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해주겠네. 도경은 청천벽력 같은 제안에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방 안에서 신음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차마 거절의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표만갑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윤도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내게 딸년이 하나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어도 데려가겠다는 놈이 없다네. 자네가 내 딸을 마누라로 삼겠다면 이 빚은 물론이고 앞으로 자네 어머님 약값도 내가 다 대주겠네. 도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표만갑의 얼굴을 살피니 농담기 하나 없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표만갑의 딸 은실이라면 도경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명천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멧돼지 은실이라고 부르는 처녀였지요. 남들보다 두세 배는 큰 덩치에 걸음걸이조차 둔한 그 아가씨 말입니다. 도경의 뇌리에 마을 아이들이 낄낄대며 흉내내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명색이 양반 가문의 자제이자 과거를 봐서 벼슬길에 오를 꿈을 품고 있는 선비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뚱보 처녀를 아내로 맞는다니요.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거래였고 자신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의 눈앞에는 어머니 강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밤새 기침하다 지쳐
겨우 잠든 어머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도경의 손을 꼭 쥐던 어머니, 그 모습을 떠올리자 도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경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들었는지 도경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표만갑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당장 다음 달 초에 혼례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명천마을 우물가에서 주막 처마 밑에서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빚을 못 갚아서 돼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다느니 저러고도 양반이라고 큰 소리 치겠냐. 느니 온갖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도경은 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대낮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었지요. 강씨 부인은 아들의 심사를 알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도경은 텅 빈 눈으로 사모관대를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지요. 표만갑의 집에서 보내온 혼례복은 비단으로 번지르르 했지만 그것을 걸친 도경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은실이 가마에서 내렸을 때 구경 나온 명천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둥글고 투박했으며 원삼 소매에서 삐져나온 손은 두툼하고 억세 보였습니다. 도경은 차마 신부 쪽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조례청에서 마주하는 동안에도 도경의 시선은 내내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은실은 그런 신랑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저고리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 밑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것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신방에 홀로 앉아있던 은실은 도경이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은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윤도경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는 서늘한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이 혼인은 오로지 강씨 부인, 나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그러니 부디 헛된 착각은 하지 마시오. 은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화관을 쓴 채 꼿꼿이 앉아 창호지에 비치는 달그림자만 밤새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입술을 꾹 깨물며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첫날 밤은 그렇게 싸늘한 정적 속에서 지나갔다. 윤도경과 은실 사이에는 한 길도 채 되지 않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틈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혼인 생활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윤도경은 은실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밥상을 받을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저만 들었다 놓았고 말이라곤 꼭 필요한 것만 짧게 내뱉었다. 은실의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강씨 부인이 병석에 누워 있었기에 집안일은 오롯이 은실의 몫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헹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마당을 쓸었다. 넉넉한 덩치 탓에 좁은 부엌을 드나들 때마다 문틀에 어깨가 부딪혔지만 은실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문제는 명천마을 사람들이었다. 은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대놓고 비웃지는 않아도 눈빛에 담긴 조롱은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저 육중한 덩치에 두레박 줄이 버텨낼까? 모르겠네. 저러다 우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건져낼 장정이 10명은 있어야 하겠어. 은실의 귀에 다 들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은실은 모른 척 물동이를 이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윤도경은 그런 은실을 보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은실의 편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다. 뚱뚱한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밟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저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은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제 할 일을 해나갔다. 특히 강씨 부인을 모시는 데는 정성이 지극했다. 병석에 강씨 부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은실은 직접 요강을 들여 밀고 뒤처리를 도맡았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윤도경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부잣집 고명딸로 귀하게 자란 처녀가 남의 집 노인의 똥오줌을 치우다니 속으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은실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한결같았다. 밤이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다. 강씨 부인의 기침이 심해지는 시간은 항상 한밤중이었기 때문이다. 윤도경이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을 때면 은실이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밤새도록 등을 쓸어주고 가래를 뱉어내도록 등을 두드려 드렸으며 식어버린 약사발을 데워 정성껏 떠먹여 드렸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윤도경은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기척에 정신이 들어 눈을 떴다.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등잔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도경은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은실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다. 강씨 부인은 요즘 들어 밤마다 다리가 저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은실의 투박한 손이 강씨 부인의 마른 종아리를 천천히 쓸어 올렸다.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하며 공을 들여 주무르는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강씨 부인은 어느새 눈을 감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윤도경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그것이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지 윤도경 자신조차 알 길이 없었다. 며칠 뒤 윤도경은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읍내 주막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들려왔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떠드는 소리였다. 명천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윤선비 말이야. 돈 때문에 돼지우리에 기어들어간 꼴 좀 보게나. 양반 체면이 밥 먹여주나.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돼지 옆에 눕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자 다른 사내가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다. 그런데 밤마다 그 덩치를 어찌 감당한다나. 잘못 깔리면 뼈가 으스러질지도 모르겠네. 천박한 웃음소리가 사방으로 터져 나왔다. 윤도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풀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판을 뒤엎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다. 윤도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술병을 붙들고 말았다. 그날 밤 윤도경은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섰다. 은실이 다가와 그를 부축하려 하자 윤도경은 팔을 뿌리치며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단 말이오. 은실은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이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윤도경은 의복조차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고 은실은 그런 남편의 곁에 앉아 조심스러운 손길로 옷을 풀어주었다. 술 냄새에 절은 도포를 벗겨내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밤새 옆에서 혹여 토하지는 않을까 지켜보며 자리를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윤도경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지만 간밤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 읽던 책상 앞에 앉으려는데 무언가 달라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닳고 닳아 털이 다 빠진 붓이 있던 자리에 새 붓이 놓여 있었다. 필통 안에는 먹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종이도 한 뭉치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도경은 멍한 표정으로 붓을 들어 살펴보았다. 제법 질이 좋은 물건이었다. 이만한 물건을 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하다 보니 문득 은실이 요즘 들어 끼니를 거르는 것 같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윤도경과 시어머니의 밥상에는 항상 반찬이 올랐으나 정작 은실 자신은 부엌 한편에서 물에 밥을 말아 서둘러 먹고 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윤도경이 아무 말 없이 붓을 내려놓았을 때 문 밖에서 물동이를 내려놓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윤도경은 무심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은실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었다. 윤도경은 문틈 사이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은실이 커다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빨래방망이로 옷가지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무심코 바라본 그녀의 손등이 유난히 도경의 눈길을 붙들었다. 차가운 물에 퉁퉁 불어터진 손등. 여기저기 갈라진 틈 사이로 핏방울이 배어 나와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은실은 그런 통증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묵묵히 빨래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경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저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매일 밤 강씨 부인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던 손이었고 새벽마다 어김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손이었으며 정작 본인은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자신의 붓과 먹을 사다 준 손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사무치게 다가왔다. 도경은 자신도 모르게 창가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날 이후로 도경은 예전처럼 은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그녀의 눈을 피하곤 했지만 적어도 술에 취해 공연히 타박을 늘어놓는 일만큼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가끔 은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가 거들어주기도 했고 밥상을 받을 때면 아주 작게나마 고맙다는 말을 나직이 흘리기도 했다. 은실은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눈치챘으나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예전과 다름없이 집안일을 살피고 강씨 부인을 돌보며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에 전념했다. 그러나 도경의 마음과는 달리 강씨 부인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병은 깊어만 갔다. 기침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어졌다. 도경은 초조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으나 별다른 방도가 없었고 은실은 더욱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씨 부인이 은실의 손을 꽉 붙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으나 그 속에는 간절한 힘이 실려 있었다. 노모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가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참으로 많구나. 이 늙고 병든 것 때문에 네가 너무 고되게 지내는구나. 은실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등을 맞잡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강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다음 생에는 내가 꼭 네 어미로 태어나 이 은혜를 다 갚아주마. 은실은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손등에 제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대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울음소리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가슴 한복판은 무언가로 꽉 막힌 듯 먹먹하기만 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다. 강씨 부인의 기침 소리는 밤마다 초가집 안을 무겁게 채웠고 은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을 지새우며 곁을 지켰다. 도경 역시 노심초사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으나 병세는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밤이었다. 강씨 부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도경의 손을 붙잡았다. 기력이 다한 손길이었으나 그 감촉에는 절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노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입술을 움직였다. 도경아, 은실이를 부디 잘 돌봐주거라.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어미는 진작에 눈을 감았을 것이야. 윤도경이 대답을 하려던 그 찰나 강씨 부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기울어지더니 이내 숨이 삼고 말았습니다. 윤도경이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애타게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도경은 어머니의 시신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방바닥을 내리치며 비통해했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없었습니다. 은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비극적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 밖으로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채비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 은실은 친정에 사람을 보내어 부고를 전하고 명천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상여를 맬 장정들을 구하고 관을 짤 목수와 수의를 지어줄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을 수소문했습니다. 윤도경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의 빈방에 앉아 있었기에 그 사이 은실이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명천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덕대 좋은 며느리가 양반가의 법도를 제대로 알아 장례를 치르겠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장례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염습을 할 때였습니다. 은실은 직접 시어머니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투박해 보였던 그 손놀림이 어찌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곁에서 돕던 동네 안악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인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성스럽게 빗겨 넘기고 수의의 매듭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여미는 모습에서는 명문가의 교육을 받은 듯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은 상주인 윤도경을 대신하여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오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에게는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으며 돌아가는 손님들에게는 노잣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장내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읍내에서 위세가 당당하기로 소문난 양반 하나가 조문을 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윤상원의 가문을 업신여기기로 유명했는데 이번 장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 일부러 찾아온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양반은 재상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은실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상주의 아내가 직접 나와 접빈을 하다니 양반가에서 이런 해괴한 법도는 처음 보는구먼. 은실이 허리를 깊게 숙인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상주께서 슬픔이 너무 깊어 몸을 가누지 못하시니 불추한 며느리가 대신하여 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혹여 예법에 어긋남이 있다면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십시오. 양반이 코웃음을 치며 다시 한번 은실을 쏘아보았습니다. 예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시골 약장수 표만갑의 딸인 내까진 년이 어찌 안단 말이냐. 은실이 고개를 들어 양반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상례에 임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진 자가 그 일을 대신한다 하였습니다. 비록 미천하나 시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법도에 맞게 모시려 애쓰고 있으니 부디 망자의 명복이나 빌어주시옵소서. 양반의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다. 약방 주인 표만갑의 딸려니
감히 경전을 인용하며 자신을 꾸짖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헛기침만 몇 번 내뱉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명천마을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은실이 다시 허리를 굽혀 배웅하는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여인이 겉모습과 달리 속은 참으로 야무지다는 칭찬들이 오갔다. 장례는 빈틈없이 마무리되었다. 발인 때도 하관 때도 은실은 자리를 지키며 모든 절차를 정성껏 갈무리했다. 윤도경은 여전히 멍하니 강씨 부인의 무덤 앞에 서 있었고 은실은 그 옆에서 묵묵히 향을 피워 올렸다. 사무제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강씨 부인이 누워 계시던 방은 텅 비어버렸고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윤도경은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했다. 밥상을 들고 오는 은실에게 손사래를 치며 물러가라고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은실은 억지로 먹으려 들지 않았다. 대신 방문 앞에 따뜻한 미음을 놓아두고 조용히 물러났다. 날이 밝으면 식은 그릇을 새 미음으로 바꿔놓고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다. 윤도경은 견딜 수 없는 갈증에 눈을 떴다. 문 앞에 놓인 미음 사발이 눈에 들어왔다. 메마른 입술을 축이려고 사발을 들었다가 문득 은실의 방 쪽이 궁금해졌다. 그는 살금살금 마루를 건너 은실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도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은실이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옆에는 서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붓과 먹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도경이 가까이 다가가 서책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윤도경의 눈이 커졌다. 은실이 읽던 책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서책이었다. 윤도경이 과거 준비를 위해 틈틈이 공부하던 책인데 어려운 구절마다 은실의 필체로 깨알 같은 풀이가 적혀 있었다. 윤도경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자신이 며칠을 고민해도 풀지 못한 난해한 문장, 옆에 명쾌한 해석이 붙어 있었다. 윤도경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은실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외람되게 서방님의 책에 손을 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도경이 은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둥글고 투박한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도경이 천천히 은실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더니 펼쳐진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이 구절은 어찌 해석한 것이오? 은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해석에 윤도경의 입이 벌어졌다. 둘 사이에 처음으로 학문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윤도경이 묻고 은실이 답했으며 때로는 은실이 묻고 윤도경이 답하며 밤이 깊어갔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심지가 타들어갈 때쯤 윤도경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투박해 보이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토록 즐거운 일일 줄은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경이 은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떠밀려 맺어진 수치스러운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경의 눈에 비치는 실은 두터운 외양 속에 눈부신 총명을 감춘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으나 눈이 마주쳐도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도경이 먼저 다정히 말을 건네기도 했고 은실이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실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도경을 이 가난한 집에 묶어두는 족쇄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며칠이 지나자 은실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경이 깊이 잠든 한밤중 은실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본래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작은 보따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방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그녀는 잠든 도경의 얼굴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도경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 넘겨주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은실은 입술을 깨물며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부디 뜻을 높이 세워 큰 사람이 되십시오. 은실은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친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착한 딸을 본 표만갑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짐을 싸들고 나타난 딸의 모습에 무슨 큰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실은 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과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본래 빚 때문에 맺어진 혼처였으니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의 도경, 서방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만갑은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애틋한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도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실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명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일부러 자신에 대한 받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안악들 앞에서 대놓고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그 가난한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밥은커녕 멀건 죽만 주고 고기 반찬은 구경도 못했으니 말이에요. 내가 왜 굶주려 가며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인 사람인데 말이죠. 은실의 말에 안악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겠냐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은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와 빨래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망쳐 나왔다고, 양반 집안이면 무엇 하느냐며 쌀독에 쥐새끼만 굴러다닌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명천 마을 사람들은 킬킬대며 수근거렸습니다. 그 뚱보 여인이 밥이 적다고 도망을 쳤다네. 역시 먹보는 못 속인다더니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오갔습니다. 은실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지만 정작 은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도경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실이 스스로 악명을 뒤집었으면 윤도경은 비정한 남편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런 고약한 여편네를 내쫓은 것이라며 동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실은 자신의 명예를 짓밟아서라도 윤도경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윤도경은 아침에 눈을 떠서 텅 빈 방을 마주했습니다. 은실의 흔적이 사라진 방과 차갑게 식은 아궁이를 본 윤도경은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은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휘젓고 다녀도 은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윤도경은 마을에 퍼진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은실이 말이야, 밥이 적다고 도망쳤대. 에휴, 먹을 것밖에 모르는 여인이라더니 소문대로네. 윤도경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실이 밥이 적어서 도망쳤다는 그 말을 곱씹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인 강씨 부인을 간호하며 끼니를 굶던 사람이었으며 남편의 새 붓을 사주려고
제 밥을 덜어내던 사람이 고작 밥 때문에 떠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도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실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오명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윤도경은 단숨에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은실을 불렀지만 나온 사람은 장인 표만갑이었습니다. 표만갑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윤도경이 허리를 굽히며 은실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표만갑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딸이 자네를 싫다 하지 않나. 어서 돌아가게. 윤도경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청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표만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럽네. 우리 은실이가 자네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는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건가. 윤도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표만갑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혼인했을 때 은실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술에 취해 얼마나 타박했는지 떠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윤도경은 그 앞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에 은실이 있을 텐데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윤도경은 약방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하는 수 없이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도경은 은실이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한 구석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은실이 두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와 정갈하게 접힌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은실의 고운 필체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장차 봉황이 되실 분이니 참새 둥지에 머물지 마시고 부디 큰 뜻을 펼치소서. 미천한 몸이 서방님의 앞길을 가로막을까 두려워 먼저 물러납니다. 저 같은 여인은 잊으시고 부디 대성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도경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은실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예물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금비녀 하나와 은가락지 2여 개가 고작이었으나 그녀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경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굴었음에도 은실은 끝까지 남편의 앞날만을 걱정하며 떠난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이불을 걷어차며 몸부림을 쳤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헛된 겉모습에만 눈이 멀어 그토록 귀한 사람을 내쳤을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으나 은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밤새 울다 지친 도경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은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던 밤처럼 총명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이 간절하게 손을 뻗었으나 그녀의 모습은 아지랑이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도경은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은실이 남기고 간 서찰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봉황이 되실 분이니 참새 둥지에 머물지 마시고 뜻을 펼치소서. 도경은 이 한 문장을 수십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은실이 자신을 봉황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세상에 치여 고개를 숙인 선비를 언젠가 하늘을 날아오를 날짐승의 왕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그는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책들과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붓과 벼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인 강씨 부인의 병수발과 지독한 가난에 쫓기느라 학문을 등한시한 지가 벌써 언제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은실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내가 번듯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그녀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게 하리라. 그날부터 윤도경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밖 출입을 끊고 끼니는 거친 죽 한 그릇으로 때웠으며 잠은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은실이 남겨둔 예물을 내다 팔아 종이와 먹을 샀고 나머지는 양식을 마련하는 데 보탰습니다. 깊은 밤이면 졸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마다 도경은 머리카락 한 줌을 천장 대들보에 묶었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머리카락이 팽팽하게 당겨져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절박한 방법이었습니다. 선비들이 과거를 준비할 때 행하던 처절한 고행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지나갔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매서운 추위 대신 봄이 찾아왔고 곧이어 무더운 여름이 당도했다. 윤도경의 얼굴은 뼈가 도드라질 만큼 수척해졌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글을 읽다 뜻이 막히는 대목이 나오면 어김없이 은실이 남겨준 풀이를 꺼내어 살폈다. 그녀의 정갈한 필체를 대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그 통증은 오히려 학문에 정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명천 마을 사람들은 윤도경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윤선비가 아내가 떠난 뒤로 넋이 나갔다느니 굶어 죽으려고 방 안에만 박혀 있다느니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윤도경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다. 윤도경은 남은 재물을 긁어모아 간신히 노잣돈을 마련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은실이 남긴 서찰을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했다. 이제 머지않아 그녀에게 당당히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집시는 닳아 없어졌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피가 배어나왔다. 빈속으로 걷는 길은 아득하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윤도경은 멈추지 않았다. 고단함이 밀려올 때마다 은실의 얼굴을 그렸다. 등잔불 아래서 서책을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단아한 모습과 총명하게 빛나던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지친 다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침내 도성에 도착했다.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집 자제들 틈에서 윤도경의 해진 도포는 유독 초라하게 눈에 띄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으나 윤도경은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드디어 시험 첫날의 해가 밝았다. 시험관이 시제를 발표하자 응시생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번 과거의 시제는 진정한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라는 것이었다. 윤도경은 붓을 들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상념에 잠겼다. 진정한 덕이란 과연 무엇인가? 화려한 수식어를 나열할 수도 있었고 성현의 말씀을 빌려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윤도경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형상만이 스쳐 지나갔다. 병든 시어머니인 강씨 부인의 대소변을 묵묵히 받아내던 그 투박한 손길과 남편을 위해 끼니까지 굶어가며 붓을 사주던 지극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짓밟으면서까지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려 했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윤도경은 그 모든 진심을 답안지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칠애뿐인 미사여구는 모두 걷어냈다. 거창한 논리도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한 여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천대받던 여인이 어떻게 정성과 희생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진정한 덕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고결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온 힘을 다해서 내려갔다. 마지막 점을 찍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성된 답안지를 다시 읽어 내려가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답안이 아니었다. 은실에게 보내는 절절한 연서이자 그동안 차마 전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며칠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이 붙었다. 성균관 앞에 방이 붙자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도경은 사람들 틈에 끼어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살폈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는 맨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도경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장원 윤도경.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틀림없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장원 급제한 사람이 누구냐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관 중 한 사람이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윤도경의 답안을 읽고 시험관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이토록 진심이 담긴 글은 처음 보았노라고 말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슴으로 쓴 문장이 심금을 울렸다는 평이었습니다. 도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오다가 이내 울음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은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사와를 받아드는 순간에도 도경의 마음은 온통 은실에게 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축하 인파도 부러움 섞인 시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은실 앞에 서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임금님께 하례를 올린 뒤 도경은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올라올 때와는 달리 말을 타고 가는 길은 장원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특별한 은전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내내 은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경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양에서 고향까지 열흘 거리를 단 닷새 만에 주파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밥도 대충 때웠습니다. 오직 은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명천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도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리에 꽂힌 어사화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새로 차려입은 관복이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해진 도포에 찢어진 신발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경의 행차 소식이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장원 급제라니 그것도 저 가난뱅이 윤선비가 해냈다는 소식에 명천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떤 이는 입을 벌린 채 도경의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정말 윤선비가 맞나? 어머나 어사화를 쓰고 왔네. 장원 급제가 틀림없어. 근데 저 양반 마누라 도망간 거 아니었어. 이제 어쩔 셈이래. 사람들은 도경이 이제 출세했으니 은실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새 장가를 들어도 첩을 10명쯤 들여도 이상할 것 없는 신분이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안악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 됐지. 뭐야. 저런 복덩이 같은 신랑을 두고 떠났으니 제 복을 발로 찬 셈이지. 한편 표만갑의 약방 안에서는 은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원 급제, 금의 환양 윤선비. 그 단어들이 귀에 꽂힐 때마다 은실의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은실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도경이 출세했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제 도경에게 자신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이 적다고 도망친 먹보, 마누라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었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훌쩍이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약방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은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묵직하면서도 급한 손길이었습니다. 표만갑이 허둥지둥 대문을 열러나갔고 은실은 방문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밖에서 도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은실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경이 자신을 찾아오다니요. 그것도 장원급제한 몸으로 제일 먼저 약방을 찾아오다니 말입니다.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표만갑은 처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더니 도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피폐하던 눈이 아니라 뜨겁고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표만갑이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경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가로질러 은실의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명천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쭉 빼며 구경했지만 도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경이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실이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어깨는 연신 들썩거렸습니다. 도경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도경은 은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이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선비가 곧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사람이 뚱뚱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큰 절을 한 것입니다. 은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경이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은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강씨 부인 어머니였으나 나를 완성시킨 것은 부인 당신이요. 은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경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실이 두고 간 서찰이었습니다. 수없이 펼쳐 읽어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펼쳐 보이며 도경이 말했습니다. 이 서찰 덕분에 견딜 수 있었소. 당신이 나를 봉황이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땅바닥을 기어다녔을 것이오. 윤도경은 머리에 쓰고 있던 어사화를 천천히 벗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은실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칼 위에 꽃을 살며시 꽂아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은실이 얼결에 손을 뻗었으나 윤도경이 그 손을 따뜻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영광은 온전히 부인의 것이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부인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오. 은실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일시에 터져나오며 그녀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도경은 그런 은실을 넓은 가슴으로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투박하고 넉넉한 은실의 체구가 윤도경의 품 안에 온전히 담겼습니다. 담장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명천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낄낄대며 흉을 보던 안악들도 모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고 누군가는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도경은 은실의 손을 꼭 쥔 채 마당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명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도경은 모인 이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밥이 모자라 도망쳤다는 소문은 전부 거짓이요. 이 사람은 도리어 제 끼니를 굶어가며 나를 뒷바라지했소. 혹여나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떠났던 것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은실이 스스로 퍼뜨렸던 소문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도경은 곁에 선 은실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말이오. 은실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으나 입가에는 더없이 밝은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둥근 얼굴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향해 명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하던 박수, 소리가 이내 우레와 같은 성원으로 바뀌어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아냥거리던 이들도, 험담을 늘어놓던 안악들도 모두 정성껏 두 손을 맞부딪혔습니다. 훗날 윤도경은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라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무로 분주해도 집에 돌아오면 늘 은실과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귀한 자녀들이 태어났고 가문은 화목함 속에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윤도경은 평생토록 조강지처인 은실을 애틋하게 아꼈으며 은실 또한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명천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를 이어 전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 것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의 사연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먼 훗날까지 많은 이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소감 한마디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